예, 김경수 경남지사가 20시간의 특검 조사를 마치고 오늘 새벽 귀가했습니다. 김 지사는 킹크랩 시험과 관련해 드루킹과의 3시간여의 대질 신문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15개월 만에 50%대로 떨어졌습니다. 정부의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더 추락할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된 정치권 소식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김경수 경남지사 재소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귀가를 했는데 지난번에 18시간 조사를 마쳤고요. 오늘 20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전날 특검 포토라인에서 본질을 벗어난 조사가 더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많은 분들이 이 말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아요. 정치 특검 하지 말고 본질 진실 특검을 해달라 이런 의미인데 이번에 이게 정치 특검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특검이 무슨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지금 조사를 하거나 수사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그럴 이유도 없고요. 예. 단지 이제 김경수 지사가 현직 지사고 이 사건이 원래 민주당이 고발했던 사건이었고 또 처음에 경찰의 수사가 좀 미진했다라는 비판이 뭐 일반적으로 제기됐던 거였고 그러다 보니까 게다가 또 이제 소환할 때도 지지자와 또 반대 시위자들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모습도 있었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특검 조사가 뭔가 정치성을 띠는 게 아니냐라는 어떤 프레임 같은 게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게 예측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요. 특검이 뭐 아까 말씀처럼 뭐 그런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 볼 수 없고 단지 지금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의 어떤 주장과 이 특검이 특검이 의심하고 있는 이 부분이 김경수 지사와 전혀 다르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래서 2차 소환 때는 대질신문을 한 겁니다. 대체로 대질신문을 그렇게 잘 안 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어차피 부인할 거기 때문에 대질신문을 해도 어떤 그 특검이 바란 대로 나오지 않을 공산이 크다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대질신문을 잘 안 한다고 그러는데 이번엔 워낙 진술과 김경수 지사의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대질신문을 했는데 역시 대질신문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전혀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은 이제 특검이 어떻게 여기서 대질신문에서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사법 처리든 신병 처리 여부를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겠습니다. 영장을 청구할지 아니면 그러지 않을지도 뭐 지켜봐야지 되겠습니다만 적어도 이 사안이 그래서 자꾸 정치 특검이냐 진실 특검이냐라는 말을 김경수 지사가 했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질문도 하고 이제 그런 의문들이 드는 건데 역시 결과는 특검의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3시간여 정도 대질 신문이 있었는데 뭐 역시나 엇갈린 진술이 나왔습니다. 대질 신문 좀 효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일단 본질을 벗어난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그 핵심이 뭘까요? 이번 특검의 핵심은 댓글 조작인데 김경수 지사가 저렇게 얘기했다는 거는 어떤 함의를 갖고 있냐면 댓글 조작과 관련돼서는 완벽하게 자기는 무죄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을 벗어났다는 거는 댓글과 상관없는 선거법 위반이라든지 인사 거래를 했다든지 정책 제안을 했다든지 그런 거 가지고 문제 삼지 말아라. 본질에 충실하라는 걸 거꾸로 얘기하면 나는 그거 문제와 관련돼서는 절대로 무관하다는 것을 오히려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연히 결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대질신문한 게 아니냐라고 저는 유추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결정적 근거가 있다고 한다면 굳이 대질신문을 할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공방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문제고 지금까지 드러난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은 아직까지 특검이 그 유력한 결정적 그 스모킹 건을 찾아내지 못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하는 그 김 지사의 말이라든지 그 나왔던 정황을 보면은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댓글 조작에 대한 어떤 주장이 무너지면 공직선거법 위반이랄지 이 부분은 사실 자연스럽게 무너지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계속해서 거기에 대해 자신감은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건 자신감 있게 얘기한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본질과 넣었었다는 거는 이 본질과 관련돼서는 나는 무관하다. 그러니 본질을 벗어난 건 하지 말아라는 거는 거꾸로 얘기하면은 본질과 관련돼서는 자기는 무관하다는 것을 항변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15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특검이. 그렇습니다. 물론 연장을 두고 할지 말지 뭐 찬반 양론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청와대 인사 있잖아요. 송인배 비서관 그리고 배은우 수석 비서관. 배은우 비서관. 송인배 두 분의 두 사람에 대한 어떤 소환 뭐 특검은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기만 좀 조율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필요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른바 이제 인사 거래라는 거. 오사카와 샌다이 총영사를 제안했다 안 했다도 지금 엇갈리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그 자체는 댓글 조작과는 뭐가 날지 모르겠으나 분명히 이 특검의 조사 대상이 포함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특검의 그 특검법을 이번에 만들 때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근데 그 부분도 지금 진술이 엇갈리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송인배 비서관과 백원호 비서관은 특검은 참고인으로, 물론 피의자는 아니더라도 참고인으로라도 소환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역시 중요한 거는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을 해서 암묵적으로 지시했느냐, 승인했느냐, 뭐 고개를 끄덕였다라고 드루킹이 얘기하고 있고, 이제 김경수 지사는 전혀 그런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물적 증거를 확보할 만한 그 뭐 폐쇄로인가요? CCTV 그것도 예.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완벽한 물적 증거가 없는 거예요. 아까 김 교수님 말씀처럼. 그러다 보니까 계속 엇갈리고 있고 대지신문까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특별히 드러난 사실은 지금 없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댓글 조작에 공모를 했느냐. 이제 공모했다라고 지금 특검은 의심하고 있는 거고 김경수 지사가 또 승인 지시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송인배 비서관은 김 지사를 드루킹에게 소개한 분이 송인배 비서관이고 또 도모 변호사를 만난 사람은 또 백원호 비서관이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댓글 조작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특검은 아마 참고인으로 소환하려 할 겁니다. 근데 결국은 중요한 거는 진술을 어떻게 누가 말이 틀리는 것이 진실 공방에서 어떻게 물적 증거를 가지고 해낼 수 있느냐가 본질인데 그게 대단히 어렵게 돼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지금. 김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두 비서관 소환할 거라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두 가지 함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뭐냐면 김경수 지사와 지금 드루킹과의 관계가 단순한 지지자의 관계가 아니라 상당히 서로의 긴밀한 관계라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기 위해서 두 사람의 소환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송인배 비서관이 결국은 연기를 시켜줬는데 이것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지속됐다면 그동안 김경수 지사가 얘기했던 단순한 지지자 관계가 아니라 굉장히 나름대로 농도 깊은 관계를 가졌을 가능성을 어쨌든 간에 잡아내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은 분명한 것은 청탁에 관련돼서 오갔던 것이 누가 먼저 제안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청탁에 관련돼서는 분명하게 추천을 했다는 것이 확인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왜 청탁을 받아줘야만 하느냐? 이것은 또 다시 그런 단순한 관계가 아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보통 보면은 청탁을 받았을 때는 뭐 그동안에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뭔가 좀 나름대로 좀 사의를 표명하는 의미에서 청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분명히 이것은 단순한 지지자의 관계가 아니다라는 그런 단순한 지지자 관계를 넘어섰을 때 이것은 무엇인가 공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두 비서관을 결국은 소환해서 결국은 뭐 특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뭔가 고리를 찾아낼 수 있는 단서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필히 아마도 소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것이죠. 1차전, 2차전. 약직의 사활을 건 뭐 승부전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야당 쪽 같은 경우는 특검 연장을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 쪽에서는. 근데 국민 여론은 특검 찬성 연장이 45% 반대 42% 거의 비슷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 키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쥐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관련해서. 만약에 지금 25일까지인데 지금은 저는 특검 기간 연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치 공방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 부분을 가지고 왈가불가해서는 안 정치권에서 된다. 할 필요는 없다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3일 전에 특검이 예를 들어서 연장이 필요하다면 대통령한테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 이전에 만약에 김경수 지사와 관련돼서 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이 됐다. 이거는 특검을 연장할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이거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전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 상태에서 뭐 연장해야 되나 연장하지 않냐는 거는 그건 정치 공방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철저하게 저는 특검에게 맡겨야 된다고 보고 특검이 이제 공식적으로 요청했을 때는 이런 공방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자꾸만 본질을 벗어나서 특검 연장하고 수사가 축소됐다 이런 식으로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것은 저는 본질을 벗어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송인배 비서관과 백원우 비서관을 소환을 해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하다 보면 그만큼 시간이 또 지연이 되고 그걸 듣고 나서 뭐 구속영장 기각이냐 발부냐 청구 여부를 또 결정을 하게 되면 그만큼 시간이 지연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냐라는 의문은 또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특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특검 연장과 관련돼서 구속영장조차도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신중한 입장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뭐 특검 기간을 연장해다 연장하지 않는다는 거는 오히려 이것이 정치적 공방으로 간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좀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교수님 이야기를 좀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당연한 말씀이라고 봐요. 지금 이제 이 부분이
결국은 이제 어떠한 것이 진실인가가 중요한데 진실은 아무도 몰라요. 본인들만 알고 있어요. 지금 드루킹하고 김 지사만 알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특검 기간을 연장을 할 것이냐 여부를 지금 얘기하는 건 아직은 저는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25일이 아니니까 예. 뭐 짧게 남았다면 짧게 남았고 뭐 길다면 긴 건데 지금 계속 야당은 특검 연장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여당은 반대 입장이에요. 바로 그게 정치적인 성격이 개입된 이 사건이라는 하나의 반증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소환 조사를 1차, 2차에 거치고 대제신문까지 한마당이기 때문에 특검이 여러 판단을 하고 있을 거예요. 과연 이러한 입증할 자료를 가지고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도 아직 안 쓴 것 같아요. 그런데 미리 앞서가지고 정치권이 여야가 서로 전혀 다른 어떤 정치적 의도 때문에 여당은 김경수 지사를 옹호하려 하는 것 같고 옹호하고 있고 야당은 반대 입장이기 때문에 무조건 특검을 연장해서 어쨌든 신명 처리해야 된다는 쪽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특검의 수사에 대해서 정치권이 외압을 넣는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특검이 수사를 해보다가 최선을 다했다. 그래서 최선을 다했는데 정말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한다면 특검 기간을 연장해야 되겠죠. 물론 그건 그때 가서 얘기할 부분이고. 근데 그걸 지금 와서 여야 정치권이 전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얘기한다는 거는 지나치게 정치적 성격이 개입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이제 특검이 공식적으로 연장을 요구할 때는 저는 100% 받아줘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정권의 도덕성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그냥 막아버리면은 끊임없이 이 문제를 가지고 또 정치 공방이 굉장히 가속화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정말 뭐 아무런 무관하다고 얘기한다면 좋다. 이건 분명히 연장해가지고 확실하게 밝히자라고 오히려 얘기하는 것이 나은 것이지 무조건 끌어버려가지고 특검이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받아줘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건 지극히 잘못된 전략이라고 저는 봅니다. 또 다른 정치적 논란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군요. 제가 뭐 여론조사 언급을 잠깐 했습니다만 특검 연장 관련해서 여론조사 얘기 계속 좀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 관련 얘기입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50%대를 찍었습니다. 글쎄요. 60%, 50%. 물론 이제 집권 2년 차에 다른 역대 대통령부에서는 높은 편이지만 글쎄요. 많은 분들의 지지층이 좀 빠졌다는 느낌. 원인은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집권 1년 차 때 한국 갤럽 기준으로 해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은 60%였어요.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은 55%로 기억하고 있고 노무현 대통령은 25% 낮았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56% 정도가 이 정도 수준들이었어요. MB가 30% 초반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50%대인데 지금 이제 계속 문재인 대통령은 80%대를 찍어왔단 말이죠. 그러다가 70%를 하락했다가 결국은 60%대에다가 결국은 50%대란 말이에요. 어쨌든 이건 굉장히 중요한 함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계속 그리고 저기 뭐 그래픽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부정평가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긍정평가 내려오고 있고 저 추세 자체도 그렇고 저 수치 자체는 그렇게 낮은 수치는 아니에요. 제가 아까 몇 전직 대통령들과 비교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추세가 그렇고 전반적인 현재 분위기가 그렇단 말이죠. 저렇게 된 이유가 아마 민생과 경제 문제일 겁니다. 아마 그 최저임금 인상 문제 그리고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은 또 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에게 지지를 떨어지게 만든 요인이었고 또 반대로 최근에 인터넷 은행 그 이제 은산 분리 완화 문제 이런 것들은 또 반대로 진보 진영의 시민단체들로부터 또 이반을 불러일으킨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 노무현 참여정부 때의 생각이 나요. 그때 이제 한미 FTA 체결 추진하고 이라크 파병하고 이러면서 진보 진영이 등을 돌리고 뭐 그렇다고 그 당시 보수 진영이 또 대통령을 지지한 것도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진보 보수 양쪽으로부터 이반되면서 굉장히 정권이 어려워졌던 기억이 나는데요. 뭐 그때와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 당시를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특히 개혁 규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민사회가 반대하고 있고 뭐 진보 진영의 시민단체겠습니다만 그분들과 충분히 대화하는 전 절차는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당내도 마찬가지. 은산분리 규제 완화도 원래 은산분리를 하지 말자라는 게 그게 은산분리 하자라는 게 민주당의 당론이었는데 그게 바뀐 거잖아요. 그다음 왜 당론이 바뀐 것에 대해서 충분히 당내 토론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것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에 대한 설득도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청와대에 시민사회 소통 수석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과정이 물론 여러 가지 지금 민생이 어렵고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청와대나 민주당도 빨리빨리 서둘러야 된다는 건 충분히 이해하겠으나 그런 절차가 너무 생략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지율에 반영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지금 실은 우리 58%라는 거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추세를 봐야 되는데 우리 도레프상 가끔 나왔지만 예, 오늘 한국 갤럽도 58%인데요. 지금 3수째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추세를 한국 말씀- 갤럽은 8주째 떨어진 건데요. 네. 제가 저 한국 갤럽은 6월 둘째 주예요. 79%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럼 약 20% 정도 보세요. 68.1%가 58이니까 20% 정도, 10% 정도 또 떨어져 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한국 갤럽 같은 경우는 6월 둘째 주 79%에서 58%면 21%포인트가 떨어진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건데 지금 이것을 과하게 높았던 지지율이 제자리를 찾는 과정이라고 분석한다는 건 지극히 잘못된 분석이다. 무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유권자가 4,324만 명입니다. 지지율 20%가 떨어졌다면 800만 명이 이탈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지율이 떨어지는 건 급락한 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떨어집니다. 보통 통상 경제 문제. 두 번째는 정권의 도덕성 문제, 측근 비리라든지 마지막 세 번째가 당청 불협화음이 나왔을 때 떨어지는데 이 정부는 지금 도덕성과 관련된 문제는 아직까지 불거지고 있지 않고 당청 관계가 악화된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100% 경제 때문이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지금 중도 보수층에서 이탈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 3대 계층에서 아주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데요. 가장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게 자영업자. 두 번째가 저소득층, 마지막이 주부층이에요. 이 주부층에서 왜 이렇게 낮게 떨어지냐면 예, 예. 주부들이 가장 민생 경제에 민감하게 작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3대 계층에서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예. 이 특단의 조치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 정책의 기조를 소득주도 성장에서 혁신 성장으로 바꾸라고 하는 민심의 목소리다. 그래서 대통령도 인터넷 은행에 대한 은산분리도 얘기를 하고 규제 혁신도 얘기한다는 거는 이제는 소득주도 성장을 1년 동안 실험을 했는데 이것이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갖고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판단을 한 거예요, 대통령께서. 예. 그래서 이제는 정말 중요한 골든타임이다. 이 인식 전환의 골든타임이 없고 그냥 자연스럽게 지지율이 조정되는 과정이라고 예. 생각한다는 것은 예. 그거는 민심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거기 그동안의 때문에 수치와는 좀 다르게 좀 그렇습니다. 봐야 되는 거군요. 굉장히 위험한 신호등이 지금 이게 50%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40%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제는 평화 이슈 문제 가지고 이거를 끌어올리지 못한다. 1년 6개월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집권 후에 1년 6개월이 지나면 모든 국민들은 기대보다는 성과를 평가하고 특히 경제 성과를 가지고 국민들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중요한 아직 크리티컬 타임이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 좀 드립니다. 전 공감을 하는데 예. 중요한 게 이런 것 같아요. 촛불혁명이 요구했던 게 분명히 있어요. 우리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바꾸자라는 거였고 지나치게 격차가 심한 사회를 뭔가 좀 평등으로 지향하는 사회로 가자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항상 이제 우리 그 프레임이라는 게 경제라는 게 결국은 걸림돌이 돼요. 경제 민생만큼 중요한 게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경제가 어렵고 뭐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거 아닙니까? 7개월째 고용 대란이 이어지고 있고 항상 경제가 어려웠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어려운 때가 없었다고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소득 주도 성장은 마치 이제 완전 폐기돼야 될 정책인 것처럼 되고 혁신 성장만이 이제 선인 것처럼 된다면 이건 곤란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적폐청산은 선악의 문제였거든요. 이건 아주 쉬워요. 적과 동지가 구분이 쉬운 것이고 근데 민생과 경제는 그렇지 않거든요. 바로 이 부분을 과연 정권이 어떻게 해결해 내느냐가 정권의 그 테크닉이고 정권의 지향이거든요. 예. 바로 그래서 노무현 정권이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민생과 경제를 챙기고 혁신 성장으로 가되 이 정권이 지향하는 만 정확히 이러면 안 돼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설득해 나가느냐, 정치권과 어떻게 타협해 내느냐가 중요한 건데 이걸 이 지지율 떨어진다 해가지고 계속 또 혁신 쪽으로 간다. 그렇다고 지지율 오를까?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역시 양쪽을 다 챙기면서 큰 그 흐름을 잃지 않으면서 그러나 중요한 거는 어떤 미세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혁신 성장 쪽으로 가는 정책을 가되 기본 방향을 흐트러뜨리면 안 된다. 예. 근데 이 정부는 출범하자 세 가지의 과제를 가지고 움직였어요. 적폐청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입니다. 적폐청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어느 정도 성과를 냈습니다. 자,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실험을 포기하라는 거 아닙니다. 이 상황 속에서는 우선 혁신 성장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소득주도 성장으로 가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커피를 비유하면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없다. 따뜻한 커피든 아이스 커피든 해야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져간다는 것은 결코 이것이 우리가 기대한 만큼의 것이 안 나온다면
이제 정책을 펼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혁신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경제부총리한테 힘을 완전히 실어줘가지고 시장에다가 이 정부의 정책이 변화했다는 것을 보여줄 타임이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소수자 성장을. 예. 저도 그 말씀이 맞다고 보는데 항상 저는 좀 아쉬운 게 우리 사회 구조의 문제가 사라져 버려요. 왜 우리 사회가 자꾸 격차가 심해지고 이번에 보세요. 최저임금 인상을 가지고 지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하고 그 고용됐던 분들하고의 갈등이 생긴 거잖아요. 이른바 일부 언론의 표현에 의하면 을들의 전쟁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저는 뭐 경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왜 거기에 대해 뭐 잠깐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카드 수수료 인하 같은 얘기 왜 안 나옵니까? 그런 것도 굉장히 전 중요한 문제라고 봐요. 카드 수수료를 대폭 인하해 주면은 거기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덜해질 겁니다 아마. 임대료 같은 물론 임대료라는 것들도 다른 것과 다 연계돼 있긴 해요. 이런 것들과 같이 논의가 진행돼야지 오로지 모든 그 경제 악화의 주범이 최저임금 인상인 것처럼 되는 건 이건 그야말로 프레임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잃지 말자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알겠습니다. 네, 지지율 이야기는 여기서 좀 마무리 짓도록 하고 이번에는 민주당 전대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한 중반 정도로 접어들었는데 일단은 후보자들이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굉장히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들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현재 민주당 전당대회도요. 뚜렷한 쟁점이 없어요. 초반의 쟁점은 뭐 이재명 지사를 가지고 얘기가 좀 나왔었고 예.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여론 때문에 사라졌어요. 그다음에 쟁점은 친문 구도 경쟁이에요. 친문 경쟁 구도예요. 누가 더 문재인 대통령과 가깝냐. 이건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구도거든요. 과거에 박근혜 정권이 그렇게 어려워진 게 뭡니까? 친박 진박 논란 아니었어요. 불과 얼마 전 얘기인데 뭐 그것과 전혀 상황은 다른 거지만 지금 대선 주자 아니 그 당권 주자 3명이 친문의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가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얘기한 거 그런 것들이 이슈가 돼야 돼요. 집권 세력, 집권 당으로서. 경제 문제. 거기서 약간의 김진표 의원 같은 경우는 경제 관료니까 좀 혁신 성장에 무게를 실을 거고 또 뭐 이해찬 의원 같은 경우는 반대 소득 주도 성장을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예를 든단 말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관료 출신인 김진표 의원은 오히려 자꾸만 이제 개혁 쪽 이쪽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바로 그런 점에서. 예. 그런 건 바람직한 변화긴 한데 뭔가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바에 대해서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국정 지지도가. 그런 것들을 논쟁을 하고 그런 것들이 주제가 돼서 앞으로 향후 이 사회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의 하나의 주도적인 선도적인 그런 의제를 설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 아직은 시간은 좀 있습니다만 25일이니까 시간은 좀 있죠. 아직은 그런 것들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너무 버럭 이해찬 총리가 그거 좀 완화한다 이런 쪽으로 예. 자꾸 가다 보니까 이게 전당대회가 국민들의 관심을 생각보다 못 끄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예, 알겠습니다. 과거에 어떤 경력들 그런 것도 좀 이슈가 됐던 것 같고요. 소통 능력도 이제 서로 뭐 언론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신 그 어떤 정책적인 어떤 부분 관해서 서로 좀 대결하고 어떤 건전한 방안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이 후보 경선 과정에서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예. 뭐 다 세 후보가 또 나름대로 장단점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해찬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칠선에 정책 경륜도 강하고 또 강한 리더십이라는 부분들 뭐 20년 집권론을 얘기할 정도로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소영길 후보 같은 경우는 56세로 가장 젊고 세대 교체를 얘기를 하고 김진표 후보 같은 경우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경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이 상황 속에서 시대 정신은 뭐야? 두 가지를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어느 선거든 간에 대세론은 없다. 지금 무슨 일부 언론에서 이해찬 대세론 나오고 있는데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그거는 전혀 반영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의원 45%, 권리당원 40%, 이 85%는 고도의 정치적인 학습 능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일반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거는 다릅니다. 그러면 특히 이 권리당원 40%가 누구를 지지하냐는 건데 이 권리당원이 보는 관점은 뭐냐면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하면은 성공할 것이냐에 굉장한 나름대로의 관심을 집중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지금 가장 지금 곤혹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 적폐청산 됐는데 이 경제가 아직까지 흔들리고 있다고 한다면 조금 전에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집권 2기에서의 가장 최국정 과제는 결국은 경제다. 그럼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를 가지고서 우리가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 방향성을 보면은 너무 조금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여러 가지 현재에서의 문제성을 좀 도외시한 상태에서 누가 대통령과 갈 거냐. 오직 뭐 문재인이라든지 눈으로 통하는 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만 얘기한다는 것은 저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보고요. 앞으로 어떻게 하면은 경제를 살려서 일자리를 만들어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체감하는 성과를 낼 수 있느냐.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저는
정책적 경쟁으로 가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바른미래당 얘기 짧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일 날 이제 전당대회가 네. 있습니다. 김수민 그 청년 그 최고위원 몫으로 본인 이제 출마 출사표를 던졌기 때문에 그 김수민 의원을 빼고 나서는 10명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당 대표를 하겠다는 분이 손학규 전 상임 고문도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일단 뭔가를 좀 해보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상황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뭐 상당히 지금 당권 주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컷오프가 있으니까 6명인가요? 예, 맨 처음에 1차에 이제 출이니까 거기서 경쟁이 되겠는데 네. 지금 현재 당권 구도는 뭐 손학규 1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1강, 2주, 뭐 3양 뭐 이런 게 아니고 거의 뭐 1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단지 이제 바른미래당이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이 같이 혼재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당 소속 의원 출신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주자들 간에 주자들 중에 그래서 표가 뭐 갈리지 않겠느냐라는 뭐 가장 우리가 흔히 분석하는 그러한 방법인데 손학규 대표가 워낙 그 당 대표를 지난번에도 뭐 과거 오래됐지만 대통합민주신당 대표도 되고 통합민주당 대표도 했었어요. 예. 지금의 여권이죠 말하자면은 거기 당 대표 2번이나 역임했고. 뭐 이 지금 이런 상황은 바른미래당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앞서 우리가 민주당 당권 구도도 얘기했지만 거의 다 뭐 그분들도 총리도 했던 분이고 광역단체장도 했던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과 대비해서 당을 강화시키려면 손학규 대표가 나서야 되지 않냐라는 여론이 형성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쪽에 이해찬, 김진표, 뭐 송영길 이런 분이 나오고 지금 이쪽에 지금 한국당도 김병준 전 부총리 예.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필적하면 요즘 뭐 언론이 흔히 말하는 올드보이라고 얘기하는 올드보이가 뭐 꼭 저는 꼭 부정적으로만 쓸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분들의 여러 가지 경륜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차세대가 성장하지 못했던 그러한 한계로 보이는데 아무튼 그런 점에서 볼 때 손 대표가 얼마나 득표를 해내느냐가 관건일 것 같고 바른미래당이나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이 얼마나 표를 결집시키느냐 이런 것들이 변수일 것 같습니다. 예. 김 교수님은 바른미래당 판세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뭐 조금 전에 뭐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드보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혁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낼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다고 한다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결국은 경륜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봤을 때 손학규 지사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특히 이제 민주당 당대표를 2번 했는데요. 그때 또 공교롭게도 통합을 또 이뤄냈었던 경력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본다고 한다면 저는 뭐 손학규 전 대표가 굉장히 유력하다고 보는데 유승민, 안철수 뭐 예를 들어서 뭐 쉽게 표현하면 실세가 이제 빠진 상태에서 두 분이 결국은 손 대표를 이렇게 영입할 때는 그 이후까지도 생각하면서 영입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나머지 분들이야 뭐 어떻게든 간에 당대표보다는 최고위원회에 들어가서 본인이 이제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싶어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 뭐 선거라는 건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대세로는 없다고 단정은 짓지만 예. 특히 이 바른미래당의 경우에는 손학규 우리 전 대표와 다른 분들과의 이런 경륜면에서 보면 워낙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예측은 뭐 손 전 대표한테 유리한 국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창열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김용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 얘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